제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찝어드렸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얘네들 상승할 겁니다. 얘네들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디 섹터죠? 제가 에메랄드 등급에서도 언급 드렸었잖아. 그 몇 개 코인들 찝어드렸고 한 4배까지 상승했었죠. 멤버십 코인 그 추천해드리면서. 미국 CFTC 소위원회 토크나 펀드 담보 사용 허용. CFTC 상품위원회죠. 얘네들 속해 있는 자문위원회 그 소위원회라고 있는데 디지털 장부 기술을 통해서 담보를 할 수 있게끔 파생상품 거래에다가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반 투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그 스텝은 뭐냐면 연말에 그 전체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CFTC 전체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융시장에서 토크나 담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담보 상품 관련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디지털 자산을 담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예전보다 거래를 빠르고 쉽게 결제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RWA 섹터랑 금융시장이랑 연결성이 조금 더 딥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CFTC에서 전체위원회가 승인을 했다 그러면 RWA 시장이나 금융시장 연동성, 연결 열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열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섹터 코인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찝어드렸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얘네들 상승할 겁니다. 얘네들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디 섹터죠? 원래 사실은 지금 정도에 상승할 걸로 봤어요. 연말에 상승할 걸로 봤는데 제 생각보다 좀 앞당겨져서 상승이 나왔죠. 어떤 섹터? 제가 에메랄드 등급에서도 언급 드렸었잖아. 그 몇 개 코인들 찝어드렸고 한 4배까지 상승했었죠. 멤버십 코인 그 추천해드리면서 방송에서. 그렇죠. 실물 자산화 토큰. 자, 제가 왜 실물 자산화 토큰이 올해 뜰 겁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 야,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투자를 한대. 오케이, 비트코인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쓸 건데? 어디에 쓸 거고 어떻게 다양화할 건데? 그러면 크립토에 있는 펀드들, 뭐 기관들, 얘네들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실물 자산이랑 연동을 통해 이렇게 쓸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RWA 섹터가 올해 상승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기억나세요?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거? 그러고 나서 블랙록 기사 터지면서 미친 듯이 폭등했죠. 코인 막 4배 막 400% 상승하고. 그게 올해 상승했던 요 섹터가 만약에 CFTC가 요거 전체위원회 승인 열어서 승인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다시 리바이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초반에 상승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담고 있다. 그러면 RWA 섹터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코인 뭐 한두 개 정도는 들고 가는 건 좀 괜찮아 보인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 RWA 섹터. 자, 두 번째 뭐가 될 수 있을까? 리키님 이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더리움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더리움 걱정은 누구 걱정이다? 옆집 아저씨 순자 남편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때는 밀었는지 똥은 쌌는지 그거 걱정하는 게 더 빠르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이더리움. 왜 이더리움 생태계가 각광받을까? 지금 보시면 CFTC에서 RWA 섹터가 상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RWA를 블랙록이 하고 있는데 비들펀드라고 실물 뭐 부동산이 됐던 뭐 국채가 됐던 어쨌든 비들펀드를 통해서 시장을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비들펀드 어디서 발행되죠? 이더리움이지. 이해되셨나요? 비들펀드 이더리움에서 발행됩니다. 그럼 RWA 섹터가 상승한다 그러면 뭐가 상승하는 거다?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가격 상승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게임파이 섹터 때문에 한번 상승했고 그리고 2017년대 ICO 있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코인을 발행하면서 ICO, 뭐 IO 이런 것들이 막 흥행하면서 이더리움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연말에 NFT 메타버스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발행됐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이더리움이 지금 힘들어도 만약에 CFTC 이게 승인이 된다 그러면 2024년도 연말 상승장을 장식해줄 섹터는 누구다? RWA의 이더리움 섹터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디파이, 게임파이, NFT, ICO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성장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이더리움이 그냥 좋은 코인이라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무언가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했던 거야.
근데 지금 그 이슈가 없죠. 솔라나나 막 수위한테 다 뺏기고 있죠. 근데 RWA 섹터가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프랭클린 템플런 얘네 한번 볼까요? 얘네가 발행하는 그 FOBXS라고 프랭클린 템플런 얘네들도 미국 국채 발행합니다. 얘네들도 아비트럼인데 아비트럼 얘도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에서 쪼개진 생태계예요. 레이어 1, 2, 3 얘네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수요자들이 늘고 고객들이 늘면 늘수록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더리움한테 도움이 된다. 이더리움.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지진부진하고 힘든 이유가 뭐죠? 가격이 떨어진 그 시점을 보시면 언제 이후부터 떨어졌냐면 머지, 덴쿤, 머지 업그레이드, 덴쿤 업그레이드 그 이후로 가격이 쭉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인이슈님, 이더리움 수수료도 절감되고요. 좋게 기능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건데 왜 가격은 거꾸로 갔나요? 머지 덴쿤 업그레이드 통해서 이더리움 수수료가 절감이 됐죠. 싸졌습니다. 이더리움 수수료가 저렴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이 네트워크에서 고객들이 쓰면 쓸수록 수수료로 소각이 됐죠. 수수료만큼. 근데 수수료가 적어지다 보니까 소각 규모가 발행량보다 어떻게 된다? 소각 규모보다 발행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디플레이션 생태계였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생태계죠. 왜? 수수료가 저렴해지니까 소각 규모가 이전만큼 안 돼. 발행량이 오히려 더 많아. 개수는 더 많은데 거기다가 스테이킹 해놔가지고 예치하고 이자 받으니까 더 어떻게 된다? 늘어만 나겠죠. 이자만 계속해서 축적되고 수요자들은 적어지고 이더리움에서 노는 그 고객들이 솔라나 펌프펀 가고 트론 뭐 썬펌프 가고 수익 네트워크 가고 다른 데로 막 가잖아. 아비트럼 가고 옵티미즘 가고 베이스 체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논아먹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의 지금 고질적인 이유 원인은 뭐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얼마나만큼 재밌는 플랫폼이 나오는지 아니면 RWA처럼 새로운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나와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거래를, 수수료를 일으킬 수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 해당될 수 있는 이벤트가 뭐냐면 RWA 요거라고 봅니다. 아직 RWA 시장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전 이더리움으로 봐요. 말할 거 없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리고 디파이 쪽에서도 이더리움이에요. 그럼 이더리움이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개나 갖고 있어 이미. 디파이 아니면 RWA. 자, 디파이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 그럼 지네 뭐 친지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해서 뭐 디파이 서비스 한다 그러죠? 디파이 생태계가 잠깐 뜰 겁니다. 그럼 그때 누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말해 뭐해. 이더리움이겠죠. 지금 막 기사들이 이더리움 막 다 던지고 참여했던 고래들이 이더리움 막 거래소로 보내서 판다. 코인유신이 왜 파는 건가요? 점프 트레이딩 얘네 기관들은 이더리움 왜 파나요? 걱정되시죠? 똥줄 타죠? 근데 왜 저는 변태같이 그걸 기회라고 볼까? 왜 기회라고 볼까요? 솔라나 10,000원? 10,000원 후반대? 20,000원대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이거 한 100만원만 담아볼까요? 지금 20 얼마까지 올라갔죠. 솔라나 폭락했을 때 욕 그렇게 할 때 저는 왜 그 기회로 봤지? 솔라나가 10,000원 후반대 그 모습, 그 처량한 그 분위기가 왜 이더리움한테 자꾸 냄새가 나는 거지? 솔라나나 수익 같은 이런 생태계 점유율이 막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와, 치고 올라와. 이더리움 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 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절대란 말은 안 쓰는데 99.9%는 꺾을 수 없다고 봐요. 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4년 4년 뒤 반감기 사이클 때 그때 보면 뭐 솔라나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까지는 이더리움 전 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선생님 기억나요? 솔라나 1만원 할 때 조금 주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100만원만 주워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 생각하면 떠올리기 싫은 게 정작 저는 안 주웠어요. 그 얘기 듣고 친구가 전화로 제가 말을 했는데 주웠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좀 번 것 같은데 잘 안다고 떠드는 거랑 투자하는 거랑 또 달라. 자, 이더리움 왜 못 따라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막 네트워크가 누가 좋고 생태계가 누가 1등이고 속도 보시죠. 이더리움이 빠르니 솔라나가 빠르니 뭐 수위가 빠르니 기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우리 개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달라요. 우리 개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기관들의 눈 잣대에 맞춰버리면 안 돼요. 속도 빠른 거 이더나 솔라나나 수위나 뭐 트론이나 거기서 거기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수수료? 물론 대중적으로 뭐 소매 판매나 요런 데 있어서는 좀 더 저렴하면 좋겠죠. 대중성으로 봤을 때. 근데 기관들이 채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수료 크게 의미 없다.
더군다나 올해 비트코인의 상승을 누가 견인했죠? 기관들이 견인했죠. 그럼 더더욱 의미가 없다. 수수료가 크고 저렴하고.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안전성,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동성, 글로벌 확장성.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로 옮겨갔어. 그때 당시에 머지나 덴쿤 업그레이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비쌌어요. 속도도 느리고. 근데도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클레이튼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갔어.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 이런 기업들과 아니 프로젝트를 할 때 글로벌 연동성이 떨어져. 클레이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이나 이런 개발자들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플랫폼을 확장시키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 수이 아직 이더리움 못 따라가요. 디파이, NFT, 뭐 메타버스, RWA 이쪽으로 오면은 수이든 솔라나든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안전성.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기관들이 선택을 하고 현물 ETF도 승인이 되고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네트워크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동안.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 빠르고 수수료 싸면 뭐해. 네트워크가 수시로 멈춰버리는데. 솔라나 송금했는데 펜딩이 막 며칠, 몇 주 동안 걸려. 기관들이 쓸 수 있을까? 바로 채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걱정할 필요 없다. RWA가 됐던 디파이가 됐던 메타버스 섹터가 됐던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은 지금 탈출구가 여러 가지 카드가 존재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막 뭐 기사가 어떻고 막 솔라나 어떤 수위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